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내일 현지 시간 7일 미국과 러시아의 화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 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러시아가 군사활동을 이어가면서 내년 초쯤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러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주에 110개국이 참석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까지 이끌게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해서 견제해 나가게 될 텐데요. 중국 측에서는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민주주의에는 전 세계 보편적인 모델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는데요. 황쿵밍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 부장이 발언을 최근에 했는데요.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도 지난 100년간 민주를 위해서 많이 애써왔다라면서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중국의 민주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 또 중국과 러시아 이들 간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해서 살펴보시죠. 오늘도 시장 흐름 이해할 수 있는 도움되는 주제 여러분께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I.O. 공포 세계 경제의 방향은? 오늘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얘기 나눈 지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지난달에 11월 FMC 회의 이후에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에는 I의 공포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공포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O의 공포, 오미크론의 공포까지 겹쳤습니다. 참 시장 첩첩산중인데요. 물가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나 채소값 그리고 집세까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연중 내내 이러한 가격들의 상승세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현재 물가 수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집값에 반영되는 비율이 전체 물가의 한 3%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미국만 해도 금년에 집값이 20% 올랐거든요. 근데 미국은 임대료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물가의 한 20%가 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물가에 포함되는 이제 품목이 한 30가지 정도 되는데 네. 집 보유할 때 이제 이자를 내는 것은 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임대 사는 사람들만 이제 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매년 문재인 정부 이후에 매년 한 20%씩 임대료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전체 물가의 한 3%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우리나라의 물가가 한 3% 정도 올랐다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은 금년에 물가가 한 6% 정도 올랐다. 또 미국은 임대료라든지 집세가 한 금년에 20% 정도 올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 미국 정부는 이렇게 최근에 얘기했습니다. 금년에 미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20% 정도 올랐지만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 대신에 달러를 환수하는 테이퍼링을 실시해서 집값을 잡겠다.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물가가 오르는 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물가가 내리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도 오르면서 경기도 악화되는 것, 고용도 굉장히 실업자가 많은 상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금년에 미국도 너무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테이퍼링을 실시한다. 금년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게 되면서 특명이 그거였습니다. 미국의 물가를 좀 잡아라. 미국도 지금 유가가 2배나 올랐습니다. 네. 미국은 텍사스 지역에서 많은 진짜 석유를 산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2배나 올랐고 미국도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물가에. 그래서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해서 달러를 다시 환수하고 그다음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년 6월 달 정도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좀 당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연임되면서 물가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선회됐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9월 말 정도 이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시각에서 조금 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완전히 또 선회를 하면서 물가 잡기라는 특명을 받은 상황인데요. 지금 물가 지표의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의식주 가운데서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항목에다가 주의 비율을 20%를 잡았다면 우리나라는 이걸 이만큼 정도까지 잡지 않고 굉장히 적게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금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한돈에 과거에 막 우리가 한 5만 원 정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가 보통 돌 반지 이렇게 하면 한 달에 5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한돈 사서 결혼식 부조하는 금이나 돌 축하금 주나 한돈 사서 5만 원 정도 딱 맞았는데 지금은 한돈에 30만 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금값을 빼버렸죠, 물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본인이 재임 중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러면 그 품목을 빼버리고 딴 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이 안 보이죠. 우리나라는 임대료 부분이 전체 한 1,800가구 정도를 샘플링을 해서 돌아가면서 물가 지수에 반영을 하고 집을 보유한 사람이 이자에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20% 매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집값은 매년 20% 올랐어요. 보통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평균 집값이 당시에 6억이었는데 지금 평균 집값이 11억 정도 하니까 11억이요? 11억, 12억 정도 합니다. 평균 집값. 예, 평균이. 제가 6억을 체크한 기억이 나는데 예. 벌써 그 정도로. 예, 지금은 서울의 예. 평균 집값이 한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다. 예, 예.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집을 평균 낸 거죠. 그러니까 100% 오른 겁니다. 임대료는 한 95%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매년 20% 정도 물가가 올랐다고 얘기하고, 이제 종부세가 최근에 국민들이 많이 받았는데, 종부세도 문제가 내고 있는 것이 집을 1가구 있는 사람은 11억까지 면제를 해주는데, 집이 2가구 이상인 사람은 기준을 6억 이상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 있는 사람은 강남에 3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종부세 부과할 때 11억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내는데, 집이 내가 6억짜리 집이 2개 있다, 7억짜리 집이 2개 있는 사람은 6억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둘 다 엄청나게 작년에 낸 종부세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부과가 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원성이 굉장히 높다. 결론은 모든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관성, 예측 가능성, 또 부담 능력 안에서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종부세라든지 소득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부과하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높고 또 물가 같은 경우도 매년 20%씩 올랐는데 집값이 이것은 겨우 올해가 3% 우리나라 물가 평균 통계치가 3%거든요. 아니 임대료는 20% 올랐는데 전체 총 가구 수를 한 1,800가구 중에서 그것을 12분의 1 나누어 가지고 몇 가구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에 반영되는 집세가 그것도 임대료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자를 내는 것은 반영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 물가에 집이 임대료에 대한 반영 비율은 굉장히 낮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또 단적인 예로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금 3%입니다. 그렇지만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평균 고용률은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60명만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40명은 일하고 있지 않다. 실업률은 3%니까 100명 중에 3명만 일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직 원서를 안 내면 그것도 실업자의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 고용률이 45%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5명만 일을 하고 있고 55명은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청년 실업률이 18세에서 29세까지인데 이 청년 실업률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내가 설마 10%에 포함되겠냐 이런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45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치다. 그래서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 네. 또 중요한 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맞아요.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정의를 잘 알아야지 사회적인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물가에 집값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대비해서 낮은 우리 물가의 비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집은 은행에 월세를 내든, 네, 세금으로 월세를 내든, 아니면 렌트해서 임대료로 내든, 하여튼 뭔가 돈을 내야 하는 그런 맞습니다. 어떤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뭐 고용의 질이 굉장히 또 좋아져야 된다라는 지적도 함께 해 주셨는데요. 네, 세금이 계속 늘어나죠. 예. 자, 그러면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상황도 보겠습니다. 그쪽도 몸살을 굉장히 앓고 있고 특히 연말로 갈수록 좀 쇼킹한 물가가 발표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이퍼링이 가속화될지 유럽 내에서는 아직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뜻이거든요.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면 물이 많이 나오다가 물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나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출근도 하지 않았고 또 시장에 장 보러 가기도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다 막은 것이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전 세계 달러를 풀어가지고 다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 순환론이라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우면 이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리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경기를 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달러를 환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달러를 환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좋은 점은 뭔가 하면 경제가 굉장히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구나.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가 과거에 1,500, 2,000에서 딱 갇혀 있는 박스권에다가 갑자기 3,000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최근에는 3,000포인트 오르면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경기가 너무 과열되었기 때문에 달러를 좀 줄이는 것이다. 경제가 정상화되어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또 오미크론이 또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를 올려서 좀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오미크론이 좀 더 확산이 되면 미국 정부도 급격하게는 아주 줄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해서 너무 비극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다. 오미크론이 만약에 확산된다 그러면 미국이 좀 더 늦출 것입니다.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를. 당초에 미국은 6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 올려서 매년 3번씩 해서 과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 정도였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한 3%였다. 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0%로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0.5까지 내려갔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당연히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거고 최근에 경기가 너무 좋고 물가가 급등하게 되니까 또 경제가 정상화되니까 다시 또 물가 급등을 불러와서 좀 긴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제라든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급등을 하고 올랐다가 다시 하강을 하고 이렇게 파도같이 물결을 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상황 그리고 오미크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긴축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주말 사이 나온 이 고용에서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밑돌았죠. 일단 예상치가 57만이었는데 21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실업률은 좀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의 고용지표 등의 이런 펀더멘털 흐름들 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물가는 미국 또 독일 다 6% 넘는 고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FOMC 회의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유럽은 아직 테이퍼링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은 또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올해 2차례 금리 인상을 하면서 1%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우세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오미크론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1.25% 올릴 것이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물가는 한 3%지만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매년 20% 정도 올랐고 임대료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주에 하는 총재 임기가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본인의 이제 연임에 대해서도 없고 완전히 이제 정부가 하는 정책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죠. 그 재정 정책은 국가 예산 600조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거나 국가의 예산을 지출하는 거고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을 동원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1.0%지만 은행끼리 대출을 해주는 코픽스 금리는 한 2.5%로 올랐고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가상금리를 더합니다. 기준금리, 코픽스 금리, 가상금리 이렇게 해서 코픽스 금리가 2.0에다가 가상금리 1.5를 더해서 우리가 평균 대출 비율이 올 초에만 해도 3.5%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0.25를 두 번 올렸으니까 4.0%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 대출 금리가 되는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70%까지 대출을 해주다가 갑자기 40% 대출 비율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본인의 이익을 좀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가상금리를 2배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원성이 많은 거죠. 기준금리는 0.5%밖에 안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3배나 올랐다. 그래서 은행이 많은 막 비난을 하고 네. 또 금감원 원장이 정부가 진작에 집값에 대해서 서울의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하면요. 서울의 집이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한 4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허락하게 되면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니까 재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과 대화해서 이제 그 부동산 물가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좀 국민에게 좀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공급 정책으로 전환했다. 뭐 다음 정부에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좀 늦었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탄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볼펜이라든지 모든 재화는 공장에서 하루만이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며칠이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는 공급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재건축을 통해서 집을 공급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한 10년 정도 걸린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공급 탄력성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모든 재화는 굉장히 공급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아파트나만큼은 공급하는데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반은 집이 있고 반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주 특수한 재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정부가 그동안 공급을 안 해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른 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공급으로 전환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결론은 이 집값이 가장 우리나라 물가 유동성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우리 정부 말고도 해외에서도 집값은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어쨌든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좀 더 그러한 것들이 가열된 측면도 있는데 이걸 끄기 위해서 정부도 금융권의 대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가상금리를 올리면서 우리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그 부담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 예상을 해주셨네요. 25bp. 인상 가능성을 예상해 주셨고 이주열 한은 총재는 4월까지 일단 임기가 되어 있어서 또 내년 3, 4월에는 이주열 총재의 연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경제만 잘 정상화되고 경제만 잘 성장하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성장이 좀 더뎌지고 있다는 우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이야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이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측이나 또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시각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고 물가가 예. 내리는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내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일본에서는 과거 한 10년 동안 물가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월급이 매년 조금씩은 오르든지 동결되거든요. 진짜 월급이 내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월급이 내리느냐?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물가가 내리느냐.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이 바로 돈의 힘이다. 우리는 이제 어려운 말로 유동성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돈이 이제 흐를 유자인데 물과같이 이렇게 흐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이제 유동성이라고 부르고 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도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거고 그 국가가 금융정책 기준금리를 0.5%로 낮추니까 누구나가 쉽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또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물건을 살 수가 있다. 물가 인상이 왜 안 좋은가 하면요. 물가가 보통 이제 한 2% 정도 안정적으로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신호지만 물가가 5%, 6%, 10% 이렇게 오르게 되면 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직장에 가서 또 급여를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는 급여를 올려주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건값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2% 이상의 초고가로 물가가 오르게 된다 그러면 경제에 아주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악화되는 데다가 모든 재화도 같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항상 석유 가격이나 전기 가격에 대해서 통제를 좀 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가 모든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물가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2%나 3% 안정적인 물가를 초과하게 되면 경기 악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직장에 급여 올려달라 그러고 직장에서는 모든 생산 단가를 올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아주 경제의 악순환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제 정책이라든지 정부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른다. 보통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을 네. 매월 50% 이상 오르는 것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게 진짜 가능한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막 찍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돈을 뭐 10,000 이상 가져가서 계란 한 개 산다든지, 뭐 돈의 무게를 그냥 저울 리약타를 가져가서 이렇게 계란 하나 산다든지, 그렇게 이제 독일, 헝가리, 지금 베네수엘라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네.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물가를 잡는 것이 항상 모든 정부의 최고의 경제 정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돈이 풀리게 되고, 돈이 풀리게 되면 화폐의 가치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요.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각국이 많은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또 국민 계좌에 쏴주는 그런 정책을 맞아요. 폈습니다. 이러면서 물가가 또 높아지고 고용 의지가 낮아지는 그러한 어떤 부작용을 지금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느 쪽을 앞으로 투자해 나갈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도 좀 주춤해지고 주식시장도 오미크론까지 또 더 가세하면서 지난 11월 30일에 연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2830선이었나요? 예, 2830선에 마감이 되면서 연 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인까지 지난 주말 사이에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은행 쪽으로 자금이 옮겨지는 그러한 현상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는 어쨌든 코인 쪽도 지금 뭐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은 있어요. 맞아요. 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금융에서 올해 대중 부유층 자산 분석을 하면서 뭐 소득은 줄었지만 자산이 많이 늘었다라면서 코인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도 많이 하시고 이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은행 예금으로 돈이 들어갈까요? 저는 뭐 이제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적금 넣으면 한 2% 정도 주거든요. 과거에 한 1.5% 주다가 이번에 정부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1.0이 되면서 지금 적금 넣으면 한 2% 이자 정도 나옵니다. 예. 제가 주식 투자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한번 봐주시면, 이제 어제 가상화폐에 관련한 거는 어제 워렌 버핏의 2인자인 밍그가 가상화폐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20%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하나 정도는 괜찮겠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우리나라는 과거에 한 500개 정도의 가상화폐가 통용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한 많이 줄어들었죠. 미국에서는 지금 가상화폐가 한 50개 정도가 인정이 되고 있고 일본에는 딱 5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상화폐가 많이 통용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입니다. 95%. 전 국민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통신 인프라라든지 전자정부가 다 세계 1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액만큼의 가상화폐가 많이 했지만 가상화폐는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품이고,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인정한 가상화폐 또는 모든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만 해라,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주식 투자의 10계명을 가져온 것은
제가 정권회사에 입사한 게 1994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2021년이니까 한 28년 정도 되었죠. 제가 정권회사 입사할 때 종합주가 지수가 1100을 찍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신입 사원들이 들어와서 주가가 1100을 찍었구나. 그래서 박수도 쳐주고 보너스도 받고 굉장히 좋아했죠. 30년이 지난 지금 겨우 300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애플이 한 2000배 정도 올랐고, 아마존이 2000배 올랐다. 그 다음에 네이버가 한 200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에 투자한 사람은 아주 눈물 쏟고 있죠. 잘못했다. 겨우 30년 동안 겨우 3배밖에 안 올랐으니까요. 엄마 아파트가 제가 좀 살았었는데, 그게 그 당시 2억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6억이니까 13배 오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삼성전자나 우량한 주식을 20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30년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부동산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카카오 같은 우량한 주식을 골랐다 그러면 부동산보다 훨씬 가격이 올랐고, 조금 전에 보여준 부동산 주식 투자 10개면을 한번 봐주시면 제가 한 개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는 항상 미국과 한국의 시가총액 10위 이내 기업만 좀 투자하라 그럽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20개가 부도났어요, 기업이. 그래서 코스닥이라든지 아주 부실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들은 부도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상장된 기업이 1%가 매년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꼭 시가총액 10위 이내만 하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보시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미국이 60%고 한국은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미국의 90%, 한국의 10을 투자하는 것이 비율대로 맞다. 우리 국민연금이 지금 60대 40으로 미국의 60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식 시중의 비중을 미국과 한국 같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반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네. 한국의 90을 하고 미국의 10을 했을 텐데 바꿔야 된다. 미국의 90을 하고 한국의 10을 해야 되고, 금년 초월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6%고요. 애플이나 테슬라가 플러스 30%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면에서도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금 서학개미가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많이 옮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학생들에게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9대 10으로 미국 중심으로 좀 해라. 이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한미통화사업부 만료가 이제 다음 달이지 않습니까? 이번 달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가 2008년도에 경험을 해봤지만 환율이 16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미국 중심,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달러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면이나 안전성 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 중에서 중요한 거, 3번이 업종 1등 종목이고, 네. 4번이 우량 기업은 절대 손절미 하지 마라. 네. 제가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항상 15% 내가 샀는 가격에서 15% 정도 떨어지면 손절매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12 종목은 손절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샀는 종목 가격이 30% 40% 떨어지면 굉장히 속은 상하겠지만 참을 수 있으면 좀 참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량한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없어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은 좀 걸린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지만 굉장히 우량한 종목은 손절매를 해서 손해를 실현하지 말고 좀 참아라. 주식은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아주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인문학과 교수 한 명이 주식을 투자해서 1조를 벌은 교수님이 한 명 있어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본인은 항상 시가총액 1등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건설, 화학, 은행 이런 걸 사다가 99년도부터 삼성전자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시가총액 1등이 되었다. 1등 되자마자. 1등만 그러는 거예요. 네. 모든 주식에 1등만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월급의 4분의 1, 25%를 1등만 투자하는 겁니다. 매달. 그렇게 했더니 한 40년 투자했더니 1조 원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이나 주식 하시는 분들 나한테 물어보면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의 1등 주식을 투자해라. 지금은 미국의 1등 주식이 애플이고, 미국의 1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들 한번 봐주시면 제가 10위 이내 종목 가져와 봤거든요.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1등은 애플, 그 다음에 2등이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이죠. 네. 미국의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가 4등입니다. 근데
이제 알파벳이라고 하는 게 구글이거든요. 구글. 그래서 미국의 시가총액 10위 이내 종목을 잘 보시고 한국과 미국의 비중을 9대1로 해서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의 애플이나 MS는 매년 2%씩 배당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30년 기준으로 하면 한 2,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한국보다는 한 10배 정도 더 높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난 10년간 사실 미국이 많은 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 때마다 또 미국으로 돈이 다시 회귀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미국으로 갈지 은행으로 갈지 뭐 이런 갈림길 속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번에도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주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주식 시마론 두 번째 주제 혼돈의 환율, 향후 환율의 흐름은? 네, 원달러 환율이 일단 오미크론 충격에는 1,200원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또 지금 주식시장의 바닥을 1,200원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는 일단 1,196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가 후퇴했습니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전체적으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보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이제 주가 지수와 환율 관련 이제 차례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상관관계 분석표인데 이제 한번 봐주시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환율과 마이너스 0.3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주가는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반대의 관계가 있고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기업의 경상수지입니다. 플러스 0.55다. 특히 외환보유고가 플러스 0.95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 주가가 오르게 되면 외환보유고도 같이 오른다는 거고 밑에 보시면 CD나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0.75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은행의 금리를, 은행의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려서 은행의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주가하고는 반대의 관계가 가는 거죠. 네. 사람들이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주니까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하고 환율하고는 마이너스 0.3의 반대의 관계가 있고 또 두 번째 환율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나라는 환율이 과거에 1달러에 한 300원, 400원 하다가 IMF 때 2,000원까지 갔었고 2008년대에 1,600원까지 갔었죠. 환율 그래프도 한번 봐주시면요. 환율은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그래프도 내가 가져왔는데 한번 봐주시면 한국은행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이게 외환보유고 추이거든요. 외환보유고는 매달 기준으로 플러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자체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국가 GDP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는 거죠.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계속 증가하지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일은 잘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항상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다. 이렇게 보도자를 매달 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많이 속이고 있다. 나는 정말 한국은행이 IMF 외환위기나 2008년도 금융위기나 둘 다 좀 책임있게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만은 GDP 대비 90%를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GDP 대비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고 이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하고는 0.95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외환보유고가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지니까 사실 워낙 강세 요인이거든요. 그렇지만 그쵸? 이제 제가 그 국가별 GDP 대비 한번 봐주시면요. 예.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GDP 대비 90%를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도네시아 한번 봐주세요. 저기 보시면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대만 전부 다 국가 GDP보다 더 많은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년에 한 2조 달러 정도 외환 보유를 가지게 되면 외환 보유의 GDP 대비 22% 낮아져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약한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브라질, 인도가 지금 22%, 19%거든요. 외환 위기를 겪었던 러시아만 해도 40%까지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만큼도 이렇게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지 않았다는 게 이런 이유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1,200원 가까이, 1,180원 가까이 왔는데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번 달 말에 만료가 되는 한미통화수합을 만료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한미통화수합을 만료하기를 기다려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 맡겨놓고 우리가 바로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다. 지금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살 때는
지금 현재 환율 1,180원에 주식을 사거든요. 미국 주식을.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1,600원이나 더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큰 이득을 보게 되고 내가 원화만 가지고 있을 때의 위험을 미국 주식을 삼으로 인해서 해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사는 것보다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터치하는 순간은 어찌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여파로 1,300원 부근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1,200원, 혹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1,300원까지 갈까요? 그거는 저는 가능성이 물론 말씀하신 그 한미 통화 스와프가 종료되고 재연장이 안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1,200원 선 위에 올라가 있는 원달러 환율이라면 그때부터는 또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요? 저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 1,300까지 환율이 갔었고, 예. 그다음에 2008년도에 1,600까지 갔었다.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은 아마 전 될 거라고 믿어요. 한 90% 정도는. 네네. 왜냐하면 미국의 한미 통화 스와프라 미국에 먼저 돈을 준 겁니다. 한국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의 신흥국가에 대해서 미리 달러를 준 거죠. 코로나 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미국이 아주 좀 3개월만 연장해 줬어요. 작년 6월 달에 연장해 줬을 때 6개월씩 연장해 줬거든요. 6개월 연장해 주다가 이번에는 딱 3개월만 연장해 준 겁니다. 미국의 이제 국방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미국 말을 잘 들으면 환율을 좀 장기간으로 연장해 줄 거고 3개월씩만 연장해 주면서 한국말을 잘 듣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방도 우리가 스스로가 자주 국방을 얘기하는 것처럼 대만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자국이 좀 나라를 지키자. 국제금융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라 그러는데 65%입니다.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세계 2위의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미 통화 스와프에 의존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내한 달러 한미 통화 스와프 말고 우리가 스스로가 달러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달러를 보유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의 이자가 아깝다고 해서 이제 달러 외환 보유를 많이 비축하지 않는데 최근에 우리 기업들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매년 100조씩 경상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년 100조씩 우리나라가 돈을 수출 빼기 수입이 경상이익이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작년에 600조를 수출하고 500조를 수입했기 때문에 100조씩 순이익이 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600조가 수출이고 500조가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100조씩 순이익이 나기 때문에 달러를 보유하기 좋은 시기다. 그래서 네. 우리 한국은행이 달러를 보유하고 또 기업들도 이러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의 적정한 외환 보유를 계산해 봤더니 한 9,300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2배 이상의 외환 보유를 비축해야만 적정한 외환 보유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아르헨티나는 지금 6번째 외환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렇게 우리나라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거죠. 우리가 IMF를 경험해 봤지만 모든 산업, 모든 국민이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네. 충분한 외환 보유를 비축해야 되고 주식시장도 지금 현재보다 60% 하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1,000이었다가 300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제일 해야 될 일은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가게도 달러 등의 이런 외환 안전자산을 잘 보유하는 게 중요한 어떤 포트폴리오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 1,200원 도달하면은 한국 주식을 그때부터는 적극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또 이렇게 자산을 잘 분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전문가도 계세요. 홍춘욱 박사님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 한국 국채, 그리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이 네 가지를 잘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1,200원대에 삼성전자 사겠다라고 또 페이스북에 올리셨거든요. 그런 시각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최대치 행진을 멈췄다고 합니다. 이건 네. 어떤 역학관계인지 궁금하고요. 이 환율 급등이 외환 보유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예. 지금 말씀해 현재 주시죠.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지수 추이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국채 채권 수익률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채권 흐름을 한번 봐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50년간의 채권 흐름을 그래프로 가져와 봤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채권 금리라고 하는 것,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나 한국의 3년물 채권 금리 추이입니다. 저게 한번 봐주시면 미국이나 한국이 과거에 15% 정도의 채권 금리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채권이 2%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채권 금리가 1.5%거든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이것은 이제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이자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채권을 사는 것보다는 주식에 사는 것이 어차피 채권의 금리는 계속 낮아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계속 사람들이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늘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채권 금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하향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 그래프도 내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매년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0년 기준으로 매우 작은 금리로 상승을 했지만 매월 기준으로 한 1.5 정도는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애플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딱 그래프로 보면 나옵니다. 한 20년 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나 상승을 했느냐. 이게 이제 미국의 20년 기준으로 한 1200배 상승을 했고 애플은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260주가 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액면분할 260주로 나눴다는 거죠. 한 주가 4주씩, 7주, 4주. 작년에도 4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항상 $150를 유지하면서 과거에 액면분할을 한 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게 애플이 1980년에 상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000배 정도 수익이 상승했고 삼성전자도 뭐 한 50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한다 그러면.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의 이러한 애플이나 테슬라라든지 이런 우량한 주식에 투자하는 게 한국 주식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다. 저는 이제 채권금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하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량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이 많은 삼성전자가 이제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반대의 관계로 환율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의미거든요. 원화가 약세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12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1300원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품목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석유를 사올 때 또 1300원을 줘야지 기름을 사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기초 체력이 또 약해지는 거다. 그래서 환율은 항상 지금 현재 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지 내려가거나 올라가게 되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보지 마시고 내가 은퇴한 이후에 60세, 65세 은퇴한 이후에 노후 자금을 위해서 주식을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국의 우량한 주식을 그냥 장기 투자로 10년 이상 투자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사실 환율 전망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쨌든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전망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올수록 달러화가 일단 한 차례 정점을 형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들어가면 달러화가 강세가 둔화되면서 약세로 전환할 거다. 이런 시각들이 증권가에 많거든요. 현재. 달러화가 정점을 치는 시기가 언제쯤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한 3월경을 전후해서 0.25씩 올릴 겁니다. 앞으로 0.25%를 해서 3번, 4번 걸쳐서 올릴 것이다. 1년에.
그러면 과거에 미국의 기준금리 2%였거든요. 예.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올리기 시작하면 2%까지는 계속, 계속 쭉 올리게 올릴 되는 거죠. 거라고 미국이 예상을 이제 하시는 거네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2%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0.25% 매년 3번에서 4번에 걸쳐서 계속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똑같이 동반 현상으로 똑같이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안 올리게 되면 터키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터키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환율이 2배 올랐고 기준금리가 15%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저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자고우면하지 말고 네. 미국의 1등 주식이나 미국의 10%, 10위 이내 우량한 종목을 투자하는 게 제일 좋고 한국에 있어서도 우량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식 투자에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환율이라든지 채권금리 이렇게 제가 그래프에 보여드린 것처럼 네. 채권금리는 계속 하락하게 되어 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0년 기준으로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자고우면하는 것보다 우량한 주식을 장기 10년 이상 투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더 해석을 해보자면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여러 차례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 주식의 1등 주식, 한국 주식의 1등 주식을 비율에 맞춰서 9대 1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잘 가져가자, 그리고 장기 투자하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라퓨타님께서는 지금 미국장 테이퍼링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3월, 늦어도 6월 금리 인상 시작하는데 미국 주식 꼭지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시각도 주셨어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주식 시바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월요일장 마감 잘하세요. 고맙습니다.